지금 제 주변에 계신 자산가분들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을 봤을 때 가장 부럽거나 좋은 걸 보면 뭐냐면 일단 주택은 딱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왜냐면 비과세가 되고 여기서 보유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해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공동명의 한다든지. 그러면 어지간하면 보유세가 뭐 버틸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강남에 좋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에서 나만의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서초, 반포, 압구정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걸로 하나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월세 나오는 수익형 이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택은 가급적 1주택, 일시주택 돌려가면서 하나로 좀 점점 키워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수익형 부동산을 가면 좋은데 이게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한 40 중반 넘어가시면 가만히 계셔도 월세에 대한 니즈가 커지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25년도 이제 새해면 이제 지금 네. 제일 아마 궁금하신 거는 그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사야 되는 거냐, 뭐 상저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7월에는 또 대출 규제가 또 예정돼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7월쯤 되면은 뭐 규제까지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얘기만 더 하면 한 네. 2, 3월, 3, 4월에 사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7월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누가 가지고 있냐 봤을 때 어찌 됐든지 간에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1주택이신 분들은 당연히 그걸 팔아서 좀 더 좋은 걸로 갈아타려고 하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세부담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보유세 6월 1일 되면 이제 우리가 보유세 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은행 대출 중 규제가 좀 총량이 바뀌어가지고 영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둔촌주공 5대은행 이번에 더 푼 거 보니까 1조 5천인가? 지금 뭐 가상금리도 다 내린다 뭐 이런 얘기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제금을 10억까지 준대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그렇기 10배를 때문에 늘렸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차라리 활용을 해서 현장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6월 1일 날 종부세 회피 네. 물건이 항상 그 3월에서 4월쯤 맞아요. 쏙 나오잖아요. 근데 또 안 나오던 시기가 또 몇 년, 최근 몇 년이었고. 네. 그럼 지금 올해도 또 그런 게 나올 확률도 무조건 나오죠. 있겠다. 네, 무조건 나오는 게 오히려 지금은 매수자가 없어요. 네. 거래 정말 안 되고 있고 아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탄핵 이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관망세인데 이게 조금 뭔가 어떤 방향으로 되든지 간에 좀 정리가 되면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선이 있었어요. 4월 달에. 네. 저는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5월 달에 매도 계약서를 쓰고 8월 달에 잔금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8월 잔금하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23년 8월부터 제가 작업을 했어요. 네. 작업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이제 부동산에 계속 전화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정말 사람이 안 왔어요. 네. 네. 그러다가 총선이 끝나니까 거짓말처럼 사람이 와서 계약이 맞아요.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걸림돌인 이 탄핵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가 좀 되고 이제 뭐 끝을 좀 간다 그러면은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네. 사실 이 집이라는 걸 이제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럼요. 대부분 이제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일 불안한 게 이제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제일 불안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뭐 결정되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명확해지니까 그때들 움직이시더라. 저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 3월 말쯤에 그때 몇 명이 이제 좀 움직이기 네. 시작해. 그때 네, 막 네. 그 여론조사 지지율 보고 네. 아, 그거 빨리 지금 사야 움직이- 돼 하면서 막 들어가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 내놓으신 물건은 그래도 조금 좋은 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서 끝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월 한 12, 3일부터 갑자기 맞아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맞아요. 샀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결정이 돼야 네. 사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한 4, 5월 정도쯤 되면은 또 종부세 회피 물건들도 나올 네.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네, 그래서 계약하고 잔금까지가 보통 2, 3개월이 걸리니까 네. 잔금을 5월 말까지 하려면 계약을 한 2월 정도, 3월 정도 네.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죠. 그렇겠네요. 구체적으로는 설 끝나고. 네, 그렇죠. 지금 또 설도 있고 하니까 사실 네, 네. 지금은 쉽사리 좀 못 움직이는데 뭐 네. 2, 3월 정도 되면 보시면 지금보다는 좋을 좀 것 낫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러냐면 아마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누가 집을 사냐 막 이런 얘기를 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작년 뭐 2, 3월에도 뭐 그러다가 4, 5, 6월에 뭐 엄청나게 맞아요, 또 갑자기 맞아요.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좀 또 급박하게 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산다고 치면 네. 지금 뭐 크게 봤을 때는 신축 살래 아니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 살래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뭐 재개발 재건축 쪽은 좀 지금 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정비사업 전문가는 아닌데 네. 개인적으로는 재개발부터 오를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 이게 뉴스에 나오는 뭐 고가 주택은 일부에 해당이 되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이게 막 현금이 아주 많이 있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액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재개발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한 6, 7억 정도 되면 옥수, 금호, 뭐 10억 넘어가면 노량진,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나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한남, 성수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을 좀 먼저 보실 것 같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주변 인프라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이 제초안 얼마 전에도 이제 국토부에서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제초안 우리 계속해서 없애려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 채널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힘이 좀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응이 좀 회의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는 재개발이 좀 더 움직일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방법이 없고 그러면 이제 재건축도 갈 것 같은데 이거는 특히 더 좀 정치적인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비 사업에서 가장 이 중요한 사람이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오늘 좀 하다 보니 계속 좀 선거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하긴 하는데 다른 채널에 와서 좀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개발을 좀 먼저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뭐 소액이라서도 있겠지만 제초안이 제일 크다. 이게 제초안 가지고 막 계속 여전히 논란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부담이 좀 엄청난 수준인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냥 재건축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거 뭐 바뀌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제가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뜯기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사실은 좀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어떤 일종의 막연한 불안감이죠.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유예만 됐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알고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좀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최대 50%까지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결국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취득가액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는 취득가액이 좀 더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진다 보면은 매수자의 어떤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제초안 없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좀 자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내고 갑시다. 이건 나의 개인 조합원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그러면 그 조합원들의 소득 능력을 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재건축은 좀 사업이 진행이 잘 되는 곳은 중심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고려 안 하고 외곽에 수익이 좋다고 하니까 재건축을 내가 투자했다.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제초하는 또 금액이 또 작아지면 또 같이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사비도 있고 뭐 지금 뭐 분담금 낼 게 뭐 많단 말이죠. 어쨌든 빨리 진행돼야 돼요. 그렇죠. 빨리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게 그래도 없는 재개발이 확률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또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안전진단도 좀 뭐 거의 사실상 뭐 폐지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게 이제 훨씬 좀 쉬워진 요 부분이 어떻게 이 재건축 판에 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게 과연 정말로 좀 실현이 되고 좀 이렇게 잘 될까?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이제 막 조합 만들고 이런 것들 막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향이 좀 다르실 건데 좀 여기서 나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올해 일어날 수 있는 조기 대선 결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된다는 게 아니라 또 이거는 얘기하면 또 서로 오셔가지고 막 싸워요. 그래서 저도 저때 그런 거를 좀 좌파야 우파야 막 이런 거 바라지는 않고 예상으로 그냥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이게 묶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하게 보시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 나고 하는 것도 뭐 늦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정비 사업으로 내가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가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이미 지어진 구축 그 중에서 좀 준신축이라든지 뭐 나의 어떤 입지적인 면에서 교통이나 학군지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갈 수 있는 곳 괜찮은 곳 이런 데로 내가 좀 매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세금 전문 가시니까 이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세금 때문에 막 엄청 머리도 아프고 막 복잡스럽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그냥 단순하게 제일 좋은 구조 이게 뭐다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뭐 나름 모범 답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제일 속편한 사람?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걸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썸네일 제목이다 이거.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때
사실 수도권 상승장 때 운이 좋게 그냥 들어가서 개수를 좀 많이 늘리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때는 뭐 그게 가능했죠. 소액 뭐, 투자로. 예.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결국에는 소액 투자에서 올랐던 거를 좀 어느 방향으로든지 차익을 좀 남기고 세금 내고 팔았었어야 됐다. 그리고 좀 입지를 좀 아예 좋은 걸로 가져갔었어야 됐다. 말 그대로 똘똘한 한 채를 했었어야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좀 올려서 투자를 해서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은 똑같은 방식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 계신 자산가분들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을 봤을 때 가장 좀 부럽거나 좋은 걸 보면 뭐냐면 일단 주택은 딱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과세가 되고 여기서 보유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해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네. 공동명의 한다든지 그러면 어지간하면 보유세가 뭐 버틸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강남에 좋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에서 나만의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서초, 반포, 압구정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좋은 걸로 하나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월세 나오는 수익형 이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수익형은 좀 의견이 좀 갈리긴 갈려요. 자, 어떤 게 갈리냐면 지금 원래는 수익형 부동산은 비주거용으로 가야 돼요. 주택을 가지고 수익형 만드는 게 물론 다가구도 있긴 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관리가. 네. 그래서 비주거용으로 가되 이걸 명의를 아예 딱 분산시키는 게 좋으니까 법인으로 가면 굉장히 베스트 하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주택 하나 그리고 법인으로 비주거용 건물 같은 거 하나 이게 거의 완벽한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똘똘이 하나가 있는데 이미 나는 주택이 많아서 다주택이야. 어떻게 해야 돼? 팔기도 아깝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유세라는 걸 고려를 해서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다행히 내가 그 주택이 좀 그래도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수익형 가서 버티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이제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네, 네. 보유세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이거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하신다면 주택은 가급적 1주택, 일시주택 돌려가면서 하나로 좀 점점 키워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수익형 부동산을 가면 좋은데 이게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한 40 중반 넘어가시면 가만히 계셔도 월세에 대한 니즈가 커지실 겁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제일 속편한 분들 보면은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이나 이런데 지금 네. 뭐 소위 말하는 정말 상위권 이런데 하나 사가지고 실거주 하시면서 나머지 돈 가지고 뭐 이제 강남에 뭐 건물 꼬마한 네. 빌딩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월세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제일 세금적으로는 혜택 아닌 네. 혜택을 받고 계신 거죠. 네. 그거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중고하들이 막 당하기 시작하니까. 네, 맞아요. 거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조금 네. 정리할 정리할 수 있는 건 또 정리해 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좀 천천히 가야 된다. 네, 네. 그러면은 반대로 25년도에 이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제 합쳐가는 건데 일시적 주택이나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뭘 고려를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물건이 중과 대상이냐, 그리고 이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가까우냐. 그리고 이제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중과 배제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거 같은 물건인데 저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란 말이에요. 지금도 네. 주택임대 사업자고. 그래서 요건을 다 갖추고 말소된 물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제가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유세만 버틸 수 있다면 네. 저는 좀 매도를 좀 늦게 하는 게 좋겠죠. 결국에는 이제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아주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섬세하게 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자이신 분들은 한꺼번에 주택수 늘리지 마세요.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이제 실거주 마련을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요즘에 단타를 치려고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막 두세 개를 한꺼번에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말리고 싶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취득세 8% 12% 내도 내가 수익 낼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이 한 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런 분은 거의 못 봤고요. 네. 두 번째는 매매사업자 취득세 주택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고 계신 분들 잘못하는 계세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건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쫙 늘리지 마세요.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일시적 2주택 맞아요. 천천히 뭐 네. 1년 단위로 이렇게 천천히 이제 옮겨가고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은 좀 괜찮지 않나. 맞아요. 게다가 특히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네. 좀 관망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새해에 뭐 달라지는 세금 뭐 네.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나름 제가 16년부터 세금 강의를 하면서 네. 연초만 되면 개정세법 관련된 걸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상생임대주택,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 이런 경우에 1세대 주택 특례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좀 좋은 거고. 세 번째가 이거 좀 재밌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취득세 중과 때문에 투자 수요가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 시가 1억 이하짜리에 대해서 좀 일부 투자 수요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2020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이게 그 금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을 시키는데 단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방에 한한다.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나머지 지방, 광역시는 들어갑니다. 수도권 빼고. 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좀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을 세를 끼고 사서 직전 임대차 그리고 이제 상생임대차 계약 조건만 맞으면 거주 없이 비과세도 가능을 해요. 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려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를 끼고 매수하면 그 자체는 직전도 아니고 상생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임대차를 맺어야 직전 임대차가 되는데. 소유권을 바뀌고 처음 계약한 네, 게 네. 기초. 이게 네. 기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많이 헷갈리시는데, 저 이런 거 싫은데요? 그러면 증여 받으시면 돼요. 증여 받고 곧바로 계약 임대차 맺으면 돼요. 네. 그럼 곧바로 직전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감소하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인데 좋은 건 뭐냐면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원래 양도세에서 특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이제 별도로 들어가가지고 혜택을 주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1주택자만 해당이 돼요. 현재 1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현재 서울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이나 아니면은 지방 중공업 미분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을 내가 팔 때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있어서 아까 샀던 인구 감소나 지방 주택이 주택수 안 들어가 버려요. 주택을 안 산 걸로 취급하고 세금을 부과.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1주택만 되죠. 네. 그런데 내가 1주택이면 당연히 서울에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있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네. 근데 내가 지방의 인구 감소나 미분양을 사는데 서울을 먼저 팔까요? 아니, 안 그럴 하죠. 가능성은 네.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쉽다. 물론 이제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살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을 보면 인천, 뭐 강화도 웅진군이 있고요. 뭐 가평의 연천군 이게 시골스러운 여기밖에 없어요. 고성 양양 정도. 네. 그나마 좀 많이 들어본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좀 가져간다는 거는 뭐 아주 특별한 사유. 네.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아니면 내가 고향이기 때문에 난 꼭 세컨하우스로 필요하다. 네. 이런 정도로만 좀 활용하시는 그러니까 게 이거 제도 좋을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장이나 네, 이런 네, 좀 네. 세컨하우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집을 못 산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 살리기라기보다는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을 살짝 해소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수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우리 과거에 그 감면주택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 도장 딱 받으면 주택수 아예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혜택을 확 좀 줘야 되는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준공업 미분양은 어떻습니까? 네. 준공업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고향이 대구인데 뭐 대구에 뭐 부모님 좀 살면 좋고 뭐 하는데 하필 거기가 만약에 중공업 미분양이 낮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닭이 먼저냐 그 계란이 먼저냐 그건데 난 살려고 했어. 네, 근데 원래 봤더니 살려고 했는데. 미분양이야. 하필. 그러면은 괜찮은데 야 미분양 난 거에서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잘못하면 좀 안 사도 될 부분을 살 수도 있다. 이게 좀 옥석을 좀 잘 가리셔야 될 것 같다. 사실 준공업 미분양인 거는 다 지었는데도 지금 현재 미분양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뭔가 이거는 좀 아닌데라는 너무 그런 게 비싸거나.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에 이제 기준 시가 1억에서 2억.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그냥 이건 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긴 하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반반인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우리 매매 사업자도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매매 사업자를 했을 때 결국에는 좀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좀 한 채 팔아서 세후 1, 2천 아니면 2, 3천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래부터 이게 좀 지방을 먼저 보고 계셨어요. 네. 지방을 먼저 보고 계셨는데 이번에 지방에 한해서 기준 시가 1억이 아니라 2억 그러면 시가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좀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물건이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좀 좋을 수는 있는데 다만 제가 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개인 매매 사업자는 두 가지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매수한 지역이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 비교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거든요. 근데 지방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려면 한참 멀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샀는데 안 팔려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뭐 싸게 산 줄 알았는데 안 팔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 팔리고 얼마 남고 했는데
안 팔려. 그러면 거기에 돈이 묶이겠죠. 네. 그러면 내가 다른 더 좋은 거 사서 좀 메꾸면 되지 않냐. 사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취득세 중과 들어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서울의 1번, 지방 2억 이하, 그럼 네. 주택수 빠지죠. 취득세. 그리고 하나 더 사면 취득세 중과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뭐랄까 뭐 편법 아닌 편법 같은 느낌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계획대로 A, B, C가 돼야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 중간에 한번 뭐가 또 걸릴 때가 있고 갑자기 정책이 바뀔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물려버리는 상태가 오니까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